울지 마요, 누나. 이거 찾는다고 고생했죠? 이제부터 내가 누나네 집 다시 세워줄게요. 서윤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계약 결혼 첫날 밤 20살도 안 된 신랑이 건넨 건 차갑게 계산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20억 빚 때문에 온 여자에게 18살 소녀는 집을 다시 세워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18살 고작 고등학교 3학년인 소년이 건넨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20억짜리 약속어음 원본이었죠.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종이가 어째서 이 아이의 손에 있는 건지. 석 달 전 서윤의 아버지 강태수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서윤은 알지 못했죠. 그 사기꾼 뒤에 재벌가의 검은 손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18살 소년이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석 달 전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빌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정순이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강태수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구겨진 내용 증명 한 장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죠. 서윤이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을 때 아버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은 뒤였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서윤이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만식이 그랬어. 형, 딱 석 달만 버텨, 그 자식이. 정만식이요? 정만식 아저씨가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서윤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0년을 형 동생하며 지낸 사이였고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에 들린 내용 증명을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채무금 20억 원 상환 청구의 건. 대성캐피탈. 서윤은 그 이름을 가슴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일주일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서윤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빚쟁이들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거든요. 인사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대리, 이해해. 회사 입장도 있으니까. 24살에 처음 잡은 정규직이었어요. 3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며 버텼는데 하루아침에 끝이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한 다음 날부터 서윤은 아르바이트 세계를 뛰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신문 배달, 낮에는 식당 서빙, 밤에는 편의점.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식당에서 손님이 소리쳤어요. 서윤은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사과는 무슨. 빨리 좀 해. 접시를 나르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사장이 깨진 접시값을 월급에서 빼겠다고 해서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편의점에서는 취객이 시비를 걸었어요. 새벽 2시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었죠. 확인해 보셨어요? 유통기한 아직? 뭐야 말대꾸야. 취객이 던진 음료수 캔에 이마를 맞아 멍이 들었고 그날 새벽 서윤은 편의점 창고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제까지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창고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해?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 5시가 되면
또 신문을 돌려야 했으니까요. 아빠, 정만식 아저씨 연락은 안 돼요? 어느 날 밤 서윤이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꺼져 있어. 집에도 없고 그 자식이 돈 들고 도망간 거야. 그럼 경찰에. 경찰이 뭘 해? 보증 선 건 내 잘못인데.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윤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그 뒤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밥 좀 먹어요. 응? 순이가 방문 앞에서 애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방문 앞에 밥상을 놓아두면 다음 날 아침 그대로 식어 있었죠. 서윤은 매일 그 밥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버지는 죽는다. 그로부터 보름 뒤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새벽 3시 손님 하나 없는 시간. 강태수 시댁이시죠? 대성그룹 윤병호 회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윤은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대성그룹. 아버지의 빚을 가지고 있는 대성캐피탈의 모기업이었죠.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용건이시죠?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차를 보내드릴게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서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우리를 만나자는 거지? 다음 날 서윤은 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빠, 대성그룹에서 연락 왔어요. 회장이 만나자래요. 뭐? 태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보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은 반쯤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왜 재벌 회장이 직접? 나도 몰라요. 근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빚을 갚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서윤은 희망 같은 건 품지 않았어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검은 세단이 반지하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차에 올랐어요. 태수의 몸은 보름 사이에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설거지와 신문 배달로 손이 갈라지고 터져 있었죠. 아까 대충 반창고를 붙여놓긴 했지만 한남동의 저택은 서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철문이 열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서윤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던 골목, 취객에게 캔을 맞던 편의점,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 월세방. 그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응접실로 안내받은 서윤과 태수 앞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든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고 한쪽 손에는 산소호흡기 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안께 노 회장 윤병호의 첫마디였습니다. 강태수 씨, 자네 상황은 내가 다 알고 있네. 20억. 평생 일해도 갚기 힘든 돈이야. 태수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대성캐피탈이 내 회사야. 자네 채무 서류가 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네. 노 회장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부른 거야. 내 손자가 하나 있네. 민준이라고. 올해 18이야. 서윤은 노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의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 법적 배우자로. 딱 3년만. 네. 서윤의 입에서 짧은 물음이 튀어나왔어요. 3년 동안 민준이 옆에 있어주면 20억을 전액 상환해주지. 이자까지 전부.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서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딸은 25이고 손자분은 고등학생이라고 하셨잖습니까? 민준이는 이미 성인이야. 혼인신고에 법적 문제는 없네. 그래도 이건
진짜 부부 노릇을 하라는 게 아니네. 노 회장이 손을 들어 태수를 제지했어요. 법적으로만 배우자로 있어 달라는 거야. 3년 뒤에 민준이가 21살이 되면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 왜 하필 우리 딸이어야 합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딸 착한 아이더군. 조사해봤네. 아버지 빚 때문에 다니던 회사 관두고 아르바이트 3개 뛰고 있더군.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낮에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 편의점에서 취객한테 맞으면서도 버티고 있더다고.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민준이한테 필요해.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아이. 가족을 위해 뭐든 하는 아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안 됩니다. 제가 진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제가. 자네 58빚이? 노 회장이 태수를 바라봤어요. 20억 갚으려면 매달 500만 원씩 30년을 갚아야 해. 이자 빼고. 자네 88까지 일할 수 있나? 그건. 자네 부인은 허리가 안 좋다고 들었네. 일도 못하고. 그럼 서윤 씨 혼자 부모 부양하면서 빚까지 갚아야 하는 건가? 새벽마다 신문 돌리고 취객한테 맞으면서. 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망치고 싶다. 서윤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신문 배달,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그걸 10년, 20년 더 해야 해요.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빚에 시달릴 거고 어머니는 평생 눈물로 살 거예요. 서윤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윤아. 태수가 딸을 바라봤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3년이잖아요. 진짜 부부도 아니고 법적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빠.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러다가 아빠 쓰러지면 나 어떡해요. 엄마 어떡하고. 3년 버티면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새벽에 신문 안 돌려도 되고 취객한테 안 맞아도 되잖아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딸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주먹으로 눈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서윤아, 아빠가 미안해.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할 여유가 없었어요. 선택의 순간 서윤은 자신의 3년을 가족의 남은 인생과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대성그룹 소유 호텔 웨딩홀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버진로드 끝에 섰습니다. 하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25이 고등학생이랑 결혼한대. 빚 갚으려고 시집 온 거래. 돈이 무섭긴 무섭지.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정면을 바라보는데 어색한 턱시도 차림의 검은 머리와 창백한 피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소년이 입장했고 민주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소년의 눈빛을 읽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이 결혼은 거래다. 서윤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객석 맨 뒷줄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순이가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윤은 민준의 방 옆에 마련된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몸이 무거웠고 손가락에 끼워진 차갑고 낯선 금속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옆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준의 방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살짝 열자 소년이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 안 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방을 나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민준이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윤에게 내밀었어요.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약수금, 금액 20억 원정, 발행인 정만식.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원본이었죠.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울지 마요, 누나. 이거 찾는다고 고생했죠? 이제부터 내가 누나네 집 다시 세워줄게요. 빚을 갚으려 시작한 거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소년의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렇게 바랜 약수금. 아버지가 석 달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원본이 어째서 이 아이의 서랍 속에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어음을 서윤에게 건네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어음 원본이 있으면 누나 아버지한테 씌워진 게 사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촌이 가지고 있었어요. 민준이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차분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삼촌이요? 윤태성 부사장이요? 네. 삼촌이 왜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서윤이 다그쳤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택에 박 실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할아버지 밑에서 30년 넘게 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도와줬어요. 도와줬다니? 삼촌이 서재에 금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상한 서류들을 보관해요. 박 실장이 삼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제가 몰래 들어가서 복사해뒀어요. 이 어음 원본은 삼촌이 방심한 틈에 가져온 거예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삼촌이 우리 엄마 아빠를 죽였어요. 3년 전 교통사고, 그게 사고가 아니었어요.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정황이 너무 맞아요. 삼촌이 엄마 아빠 죽고 나서 대성그룹 지분을 거의 다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이 어음건도 삼촌이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아빠도? 네. 누나 아버지는 삼촌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어요.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은 채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자신의 가족은 단순한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휘말린 거였죠. 왜 나한테 이런 걸 말해요? 나는 그냥 계약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나는 3년 채우고 나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누나.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가 없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나 혼자서는 삼촌을 못 이겨요. 할아버지는 아프시고 저택에서 나를 진짜로 도와주는 사람은 박 실장밖에 없어요. 근데 박 실장도 삼촌 앞에서는 함부로 못 움직여요. 민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누나가 내 법적 배우자잖아요. 누나가 옆에 있으면 삼촌도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민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내가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안 하면 삼촌이 내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내 재산을 삼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 네, 나를 지키려고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삼촌한테서. 서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노 회장이 손자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방패였던 거죠. 민준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 주변이 빨갛게 헐어 있었어요. 피가 맺혀 있었죠. 손 좀 봐요. 피 나잖아요. 서윤이 말했어요. 처음으로 이 아이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18살. 부모를 잃고 3년 동안 삼촌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아이.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아, 이거. 민준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습관이에요. 긴장하면 이래요. 언제부터요? 엄마 아빠가 죽고 나서부터요. 장례식장에서 삼촌이 웃으면서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준아, 이제 삼촌이 너 지켜줄게. 그때부터였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년간의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18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무거운 3년이었습니다. 서윤은 어음을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서윤의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를 계약 상대로만 봤습니다. 20억을 갚기 위한 수단. 3년만 버티면 끝나는 거래.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거래 상대가 아니라 무서워서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였어요. 방을 나온 서윤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도와야 하나? 주머니 속 어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에 휘말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죠. 아버지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자신의 방 문 앞에서 서윤은 멈췄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반지하 월세방이 떠올랐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그곳. 하지만 거기에는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마를 문에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 민준의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신음소리였어요.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명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한 소리. 서윤은 발걸음을 옮겨 민준의 방 앞에 섰습니다. 민준아? 대답이 없었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어요. 이불을 걷어차며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팔을 휘저었죠. 안 돼. 안 돼요. 엄마, 가지 마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렇게 무서운 꿈을 꾸면서 3년을 버텨온 거구나. 서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소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민준아, 일어나요. 꿈이에요. 민준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응, 나야. 괜찮아? 민준은 대답 없이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가서 잠금 장치를 1번, 2번, 3번 확인한 뒤 방문 쪽으로 걸어가 문 잠금도 역시 3번 확인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안 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민준이 짧게 대답했어요. 침대 끝에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슨 꿈 꿨어요? 엄마 아빠가 죽는 꿈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매일 똑같은 꿈을 꿔요. 3년째요. 차가 엄마 아빠를 들이받는 장면이 계속 보여요. 근데 꿈에서는 제가 거기 있어요. 보고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거래로 시작한 관계가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다. 그 생각이 불쑥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거래 상대였고 돈 때문에 옆에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손톱을 물어뜯고 악몽에 시달리고 창문을 3번씩 확인하는 이 아이. 누군가는 지켜줘야 하는 아이였어요. 누나.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까지 마요.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나가 없으면 나 어떡해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나는 그냥 계약으로 온 사람이에요. 서윤이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년 지나면 나갈 거예요. 그건 알고 있죠?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3년이라도 있어주면 돼요. 그동안만이라도 내 옆에 있어주면.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고 문 쪽으로 걸어가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만이에요. 서윤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오늘 밤만 여기 있을게요. 내일부터는 각자 방에서 자요. 알았죠? 네. 고마워요, 누나.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지자 서윤은 방 한쪽 소파에 앉았고 민준은 침대에 누웠지만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서윤도 잠이 오지 않아 소파에 기대앉은 채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소년의 옆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래가 아니야. 이건 거래가 아니야. 서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주는 거야. 3년 동안 20억짜리 계약은 그렇게 한 사람을 지키는 약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새하얀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민주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서윤이 대답하며 문을 열자 가정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께서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부사장님이요? 네. 윤태성 부사장님이요.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부사장? 민준의 삼촌. 어제 민준이 말했던 그 사람이 저택에 와 있다는 거였죠. 서윤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식당으로 들어서자 윤태성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날카로운 눈매. 서윤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어머, 신부가 왔네. 앉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이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가정부가 낯익은 보자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사모님, 이건 어머님께서 아침에 보내신 거예요. 정문에 두고 가셨대요. 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서윤이 보자기를 받으려는 순간 윤태성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내가 볼게. 윤태성이 보자기를 가로챘어요.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는 김밥과 계란말이가 담긴 도시락이 있었죠. 김밥이네. 정성스럽게도 싸왔네. 윤태성이 도시락을 들어 올려 옆에 있는 쓰레기통 위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건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외부 음식은 안 되거든요. 서윤의 숨이 멎었어요. 도시락이 쓰레기통 위에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먹을게요. 주세요. 외부 음식은 안 된다니까요. 저 방에서 먹을게요.
식당에서 안 먹으면 되잖아요. 서윤이 손을 뻗었습니다. 윤태성은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도시락을 내려놓았어요. 쓰레기통 옆 바닥에. 그래요. 먹고 싶으면 먹어요. 거기서 집어가면 되잖아. 서윤이 이를 악물고 바닥에서 도시락을 집어드는 사이 윤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은 말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일상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잘 읽어봤어요? 서윤의 숨이 짧아졌어요. 3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채무는 원상복구돼요. 이자 포함해서 20억이면 이자만 해도 얼마겠어요? 저는 문제 일으킬 생각 없어요. 그래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윤태성이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모님은 잘 계시죠?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허리 안 좋으신데 버스 2번 갈아타고 여기까지 오셨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그냥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방에만 계시던데 밥도 안 드시고. 윤태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쓸데없는 말하지 마요. 예를 들면 어젯밤에 받은 것 같은 거. 그게 서로 좋은 거예요. 서윤이 대답하지 못한 채 서 있자 윤태성은 그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돌아섰고 구두 소리가 멀어지더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바닥에 놓인 도시락을 품에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남자는 부모님 생활까지 알고 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의자에 앉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민준이 식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삼촌 차가 나가는 거 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인사하러 왔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년의 시선이 서윤의 손에 들린 도시락으로 향했다가 다시 얼굴로 돌아왔죠. 그 도시락 뭐예요? 엄마가 보내준 거야. 삼촌이 봤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삼촌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누나. 민준이 서윤의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누나 얼굴이 하얘졌잖아요. 서윤은 민준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소년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삼촌은 항상 그래요. 웃으면서 사람을 조여요. 부드럽게 말하면서 협박해요. 누나한테도 그랬죠?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나, 나한테 말해요. 삼촌이 뭐라고 했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태성의 말이 떠올랐어요. 민준이한테 쓸데없는 말하지 마요. 부모님은 잘 계시죠? 정말 별거 아니야. 계약 잘 지키라는 말이었어. 그것뿐이에요? 응.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으로. 민준은 한참 동안 서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믿지 않는 눈이었어요. 누나, 삼촌 말 믿으면 안 돼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 손이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삼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사람을 망가뜨려요. 알았어. 서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바라보며 서윤은 18살 소년이 3년 동안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포는 나이를 묻지 않고 18살의 어깨에도 똑같이 무거웠습니다. 누나. 민준이 다시 서윤을 바라봤어요. 나 때문에 누나까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가 괜히. 아니야. 서윤이 말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리고 나도 계약해서 온 거잖아. 3년 동안 버티면 되는 거야. 서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나 약속할게요. 뭘? 3년 안에 끝낼게요. 삼촌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누나한테 다시는 저런 일 없게 할게요. 민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와 결의가 섞인 눈빛이었죠. 어떻게요? 아직은 말 못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민준이 서윤의 손에 들린 도시락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같이 먹어요. 누나 엄마가 만든 거잖아요. 같이 먹을 거야? 네. 어젯밤에 누나가 내 옆에 있어줬잖아요. 나도 누나 옆에 있을게요. 서윤은 소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김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었죠. 먹어요. 서윤이 김밥 하나를 건네자 민준이 받아서 입에 넣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잘 만들거든. 나 이런 김밥 처음 먹어봐요. 집에서 만든 거.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자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김밥을 하나 더 건넸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도시락을 비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식당 안은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협박 뒤에 남은 건 두려움만이 아니라 함께 나눈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조금씩 저택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가정부가 문을 두드렸고 식당에서는 노 회장과 함께 식사를 했죠. 민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서윤 옆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윤태성은 그 뒤로 저택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서윤은 그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택의 정원은 반지하 월세방 앞 좁은 골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 위로 돌길이 나 있었고 길 양옆에는 장미와 수국이 만발해 있었죠. 공기는 맑고 상쾌했으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습기로 가득했던 그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사모님, 손님이 오셨어요. 가정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손님이요? 누가요? 어머니라고 하시던데요. 정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서윤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찾아온 거였어요. 서윤은 서둘러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문 앞에 순이가 서 있었어요. 낡은 외투에 헌 운동화 차림이었죠.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서윤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윤아,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전화하지 그랬어. 서윤이 철문을 열고 나가자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 왔어. 잡채랑 계란말이. 서윤은 보자기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반지하 좁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이걸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했죠. 엄마, 들어와요. 안에서 얘기해요. 아니야, 난 괜찮아.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누가 보면 어떡해. 순이가 손사래를 쳤지만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이 집 며느리잖아요. 우리 엄마가 들어오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서윤은 어머니를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순이는 연신 주위를 둘러보며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여기 진짜 크다.
우리 서윤이가 이런 데서 사는 거야? 네, 엄마. 걱정 마요.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정원 한쪽에 마련된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보자기를 풀자 도시락 2개가 나왔어요. 한쪽에는 잡채가, 다른 쪽에는 계란말이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서윤은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한 젓가락 집었습니다. 맛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며칠 동안 고급 요리를 먹었지만 어머니가 만든 잡채만큼 맛있는 건 없었습니다. 값비싼 요리가 채울 수 없는 것을 보자기에 싼 도시락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서윤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엄마, 아빠는 어때요? 순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밥은 먹어. 근데 아직도 방에만 있어. 내 얘기 나오면 고개를 돌리고. 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내가 꼭 빚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순이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평생 설거지와 빨래로 다른 손이었죠. 서윤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다 아빠가 못나서 그런 거야. 우리 서윤이는 아무 죄도 없어. 엄마, 근데 여기 사람들은 너한테 잘해주니? 혹시 구박하거나 그러진 않아? 서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윤태성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잘해줘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민준이 서 있었어요. 소녀는 순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누나, 이분이? 응, 우리 엄마야. 순이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이 어머니예요. 민주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에요. 순이는 민준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18살이라고 들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소녀는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창백한 피부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감정을 알 수 없는 차분한 표정.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 서윤이가 많이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어머니, 민준이 순이의 말을 끊었어요. 순이가 고개를 들자 소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시락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순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서윤도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서윤 옆에 조용히 앉더니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한 젓가락 집었어요. 맛있네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에 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요? 입에 맞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요리를 잘 못해서.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잡채는 처음 먹어봐요. 민준이 계속 잡채를 먹었습니다. 서윤은 소년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부모 없이 자란 아이.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지 않았던 아이.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자주 오세요. 누나가 좋아할 거예요. 민준이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순이는 저택을 떠났습니다. 서윤은 정문까지 어머니를 배웅했어요. 순이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저 아이. 좋은 아이 같아. 응, 엄마. 민준이는 좋은 애야.
눈빛이 외로워 보이더라. 우리 서윤이가 잘 챙겨줘. 알았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작은 등이 점점 멀어져 갔고 서윤은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택으로 돌아오자 민준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잠깐 얘기해요. 민준이 서윤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 안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여러 개의 문서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보니까 누나가 왜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는지 알겠어요.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도 저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밥 차려주고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고 아빠가 야근하면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따뜻한 국 끓여주고 민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아빠랑 같이 나만 남겨두고 서윤은 조심스럽게 민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소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누구도 나한테 밥 한 끼 안 챙겨줬어요. 가정부들이 차려주는 밥은 있었지만 그건 다르잖아요. 진짜 나를 걱정해서 만들어주는 밥이 아니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가 가져온 도시락. 그게 그런 밥이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만든 밥. 3년 동안 없었던 것이 보자기 한 겹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아, 누나, 나 이상한 말 해도 돼요?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 따뜻해져 있었어요. 나도 누나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 3년 뒤에 헤어지더라도 그동안만큼은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서윤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3년 동안 진짜 가족처럼.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끝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서윤의 손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봤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한 관계가 서로를 걱정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저택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민준과 함께 식사를 했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죠. 노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시간을 침실에서 보냈고 윤태성은 여전히 저택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나날이었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 고요함이 폭풍 전의 정적이라는 것을. 그날 오전 예고 없이 윤태성이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현관 앞에 멈췄어요. 윤태성이 먼저 내렸고 뒤이어 낯선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검은 양복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사람이었죠. 서윤은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누나.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와 돌아보니 소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삼촌이 왔어요. 저 사람들 변호사예요. 변호사? 네. 삼촌 개인 변호사랑 법무법인 사람이에요. 저렇게 올 때는 항상 좋지 않은 일이에요.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하자 서윤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내려가자. 1층 응접실엔 윤태성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 2명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서윤과 민준이 들어서자
윤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왔네. 앉아.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삼촌, 무슨 일이에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연락?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오는데 연락을 해야 해? 윤태성이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준아,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윤태성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준비요? 민준의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후견인 지정이야. 윤태성이 서류를 집어 민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아직 미성년자잖아. 정확히는 성인이긴 한데 20살이 안 됐으니까 재산 관리에 제한이 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군가 내 후견인이 되어야 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삼촌이 내 후견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나밖에 없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윤태성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여기 서명만 하면 돼. 간단해. 서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빠르게 훑어봤어요. 후견인 지정 동의서,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주식 의결권 위임장. 전부 민준의 재산을 윤태성이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거 서명하면 안 돼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윤태성의 눈이 서윤에게 향했어요. 뭐라고? 이 서류들 민준이 재산 전부를 삼촌한테 맡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후견인이 아니라 재산 위임이에요. 윤태성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강서윤 씨, 이건 가족 문제야.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저도 가족이에요. 민준이 배우자잖아요. 서윤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 서류, 민준이한테 보여주기 전에 변호사한테 검토 맡길게요. 우리 쪽 변호사한테. 윤태성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검토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과 민준이한테 이익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태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 봐라. 빚쟁이 딸이 어디서 말댔고야. 20억 빚 때문에 온 사람이 재벌가의 서류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삼촌,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서명 안 해요. 뭐?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왜 후견인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한테 먼저 얘기하셨어요? 윤태성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셨어.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 거짓말. 뒤에서 낮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응접실 입구에 휠체어를 탄 노 회장이 서 있었어요. 가정부 박 실장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노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나오셨어요? 쉬고 계셔야죠. 태성아. 노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어요. 내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그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나 아직 안 죽었어. 노 회장이 윤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민준이 후견인? 내가? 아버지, 제가 가족 중에 유일하게. 닥쳐. 노 회장의 한마디에 윤태성이 입을 다물었어요. 응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성아, 내가 뭘 모를 것 같아? 노 회장이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박 실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노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해외 송금, 페이퍼 컴퍼니, 부동산.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도 증거 없이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권력의 한계였습니다. 윤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아버지,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 그리고 3년 전 일도. 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며느리와 아들이 죽은 그 사고.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윤태성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제가 왜? 증거가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야. 노 회장이 한 발짝 다가갔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준이한테까지 손을 대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아버지, 이 서류 다 가져가. 노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민준이 앞에서 후견인 얘기 꺼내지 마. 민준이 후견인은 내가 지정해. 내가 아니야. 윤태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 노 회장이 짧게 말했어요. 손님들 데리고 나가. 윤태성은 한참 동안 노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 회장이 휘청거렸어요. 서윤과 민준이 동시에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 회장이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네. 할아버지가 더 빨리 손을 썼어야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못 막았어. 노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엄마 아빠 일도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할아버지. 민준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지금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노 회장이 민준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그리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 고맙네. 아까 서류 막아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준이를 잘 부탁하네.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전에 저놈을 꼭 잡아야 하는데. 노 회장이 기침을 했어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 민준이 소리쳤어요. 박 실장이 급히 휠체어를 가져왔고 노 회장을 앉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방으로 가면 돼. 노 회장이 힘없이 웃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증거를 찾아. 태성이가 뭘 했는지 증거를 찾아서 확실히 끝내야 해.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찾을게요. 노 회장이 휠체어에 실려 나갔어요. 응접실에는 서윤과 민준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뭐가? 아까 삼촌한테 맞섰잖아요. 서류 막아줬잖아요. 당연한 거지. 저 서류 서명했으면 내 재산 전부 삼촌한테 넘어가는 거였어. 서윤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준아, 할아버지 말씀 들었지? 시간이 없어. 네, 알아요. 민준이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누나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서윤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누나, 이것 좀 봐요. 민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한 문서가 열려 있었어요. 서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대성그룹 재무제표예요. 삼촌이 관리하는 계열사들 자료인데 이상한 게 있어요. 민준이 마우스를 움직여 특정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죠? 대성건설에서 해외법인으로 송금한 내역이에요. 3년 동안 총 80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 해외법인 실체가 없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실체가 없다니? 페이퍼 컴퍼니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거예요. 민준이 다른 문서를 열자 화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봤어요. 삼촌 명의로 된 해외 부동산이 3군데나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미국 LA. 전부 3년 안에 구입한 거예요. 서윤은 화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거 증거가 될 수 있어? 아직은 부족해요. 이건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삼촌을 확실히 잡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민준이 의자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부탁이 있어요. 뭔데? 삼촌 서재에 들어가야 해요. 거기에 삼촌이 보관하는 문서들이 있거든요. 원본 계약서나 통장 사본 같은 것들이요. 윤태성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는 건 위험한 일이라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삼촌이 알면 어떡해? 삼촌은 평일에는 저택에 안 와요. 회사에 있거든요. 내일 오후에 누나가 서재에 들어가서 문서들을 사진 찍어 오면 돼요. 나는 밖에서 망을 볼게요. 진지한 눈빛의 민준을 바라보며 서윤은 아까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증거를 찾아.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일 해볼게. 거래로 시작한 사람이 이제 위험한 계획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윤이 찍어온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서윤 가족의 일상을 몰래 찍은 사진들, 아버지의 신용조회 보고서, 그리고 정만식과의 연결고리. 모든 증거가 윤태성을 가리키고 있었죠. 삼촌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누나를 점 찍었다는 걸 알고 먼저 손을 쓴 거예요. 누나 아버지를 빚더미에 앉히면 누나가 더 급하게 이 결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올 사람이면 빚까지 지게 만들어서 더 약한 위치에 두려고 한 거예요.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모든 감각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 증거들로 삼촌을 잡을 수 있어? 아직 부족해요. 이건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삼촌이 직접 정만식에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민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만식을 찾는 거예요. 정만식? 그 사람은 돈 들고 도망갔잖아. 도망간 게 아니에요. 숨은 거예요. 민준이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부산 외곽의 한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삼촌이 정만식한테 5억을 줬잖아요.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봤어요. 정만식은 그 돈으로 부산의 작은 상가를 샀어요.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을 거예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만식을 만나서 진술을 받으면 삼촌이 지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만식이 입을 열면 삼촌은 끝이에요. 민준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누나, 부산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만식? 아버지를 배신한 30년 지기 친구.
그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증거를 찾는 길은 배신자를 직접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KTX에 올랐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고급스러운 공기와 달리 기차 안은 평범한 일상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커피 향, 김밥 냄새,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논밭과 산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누나, 긴장돼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금. 정만식이 협조 안 하면 어떡하죠? 그건 만나봐야 알겠지.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그 사람도 겁에 질려 있을 거야. 삼촌한테 이용당했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입을 열 수도 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반 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역 앞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유는 민준과 함께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로 향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부산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앞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1층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간판에는 만식 슈퍼라고 적혀 있었죠. 서유는 그 간판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자기 이름을 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니. 저기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차올랐습니다. 슈퍼마켓 문을 열자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좁은 가게 안에는 과자와 음료수가 진열되어 있었고 카운터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줄에 접어든 남자.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그리고 지친 눈빛. 정만식이었습니다. 정만식은 서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카운터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아저씨. 아니,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정만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좁은 카운터 안에서 갈 곳이 없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태수 형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 살아야 했다고요? 30년 지기 친구를 배신하고 20억 빚을 뒤집어 씌우는 게 사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만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몰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는 몰라. 그 사람들, 윤태성 말하는 거예요? 정만식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서유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저씨, 우리 다 알아요. 윤태성이 아저씨한테 돈을 줬다는 것도,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를 노렸다는 것도, 이제 와서 숨겨봤자 소용없어요. 민준이 서윤 옆에 섰습니다. 소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정만식에게 보여줬어요. 송금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떠 있었죠. 여기 다 있어요. 윤태성이 아저씨한테 5억을 줬다는 증거. 그리고 그 돈으로 이 상가를 샀다는 증거도요. 정만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이에요. 윤태성이 아저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지시했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면 아저씨도 살 수 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정만식은 한참 동안 바닥을 바라보다가 결국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왔어.
정만식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1년 전쯤이었어. 윤태성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제안을 했어. 강태수한테 연대보증을 받아오면 5억을 주겠다고. 처음엔 거절했어. 태수 형은 30년 지기 친구니까. 정만식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아들 얘길 꺼냈어. 우리 아들이 도박 빚이 있었거든. 2억이나. 그걸 그 사람이 알고 있었어. 아들 빚 갚아주고 5억까지 주겠다고 했어. 거절하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협박했고,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태성은 정만식의 약점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죠.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불행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저씨, 그 얘기를 진술서로 써줄 수 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숨어 사는 것도 지쳤어. 태수 형한테 미안해서 밤마다 잠을 못 잤어. 정만식이 카운터 아래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윤태성이 자신에게 접근한 경위, 협박 내용, 받은 돈의 액수, 그리고 강태수를 속인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정만식이 진술서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이걸로 태수 형한테 조금이라도 속죄가 될까? 서윤은 진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아버지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열쇠였죠. 아저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윤이 정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성이 왜 우리 아버지를 노렸는지 알아요? 정만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 노 회장이 내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고. 내가 민준이 옆에 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미리 손을 써야 한다고 했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말한 대로였어요.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죠. 가게를 나온 서윤과 민준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윤은 진술서를 품에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증거는 모두 모였습니다. 윤태성을 끌어내릴 준비가 된 거죠. 누나, 이제 다음 단계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끝낼 시간이야. 당하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노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새벽 3시 가정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서윤은 잠에서 깨어 복도로 뛰어나갔고 민준도 방에서 나와 할아버지의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노 회장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할아버지, 민준이 노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서윤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민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버텨요, 할아버지. 아직 안 돼요. 아직.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윤은 소년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떨림이 너무나 거셌죠. 병원으로 이송된 노 회장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새벽 5시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준과 서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손자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 버티시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자 서윤이 소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서윤이 대신 대답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간 뒤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까지 잃으면 나 어떡해요. 민준아,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서윤이 민준 옆에 앉아 소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버티셨는지 알지? 내가 삼촌한테 당하지 않게 지켜주려고 그러신 거야. 할아버지가 정신 차리셨을 때 우리가 끝냈다고 말씀드려야지. 민준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눈빛에 다시 힘이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성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검은 양복에 날카로운 눈매. 그는 중환자실 앞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죠. 민준아. 윤태성이 민준 앞에 섰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며 걱정되어서 달려왔다. 걱정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삼촌이 걱정할 일 아니에요. 그렇게 쌀쌀맞게 굴 거야? 나도 가족인데. 윤태성이 한 발짝 다가왔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혼자서 그룹을 감당할 수 있겠니? 19살 애가? 제 걱정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래, 내 옆에 저 여자가 있으니까 든든하겠구나. 윤태성이 서윤을 흘깃 쳐다봤어요. 비웃음이 섞인 눈빛이었죠. 빚 때문에 시집 온 여자. 20억이면 뭐든 하겠지. 서윤은 이를 악물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민준이 서윤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삼촌, 누나 욕하지 마요. 욕? 사실을 말한 건데? 윤태성이 피식 웃었어요. 민준아,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지. 할아버지 유언장, 아직 공개 안 됐잖아. 지분 문제로 싸우느니 우리끼리 조용히 정리하자. 내가 경영에서 손 떼면 내가 매달 생활비 넉넉히 줄게. 그 여자 가족빚도 내가 다 갚아주고. 민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삼촌, 그거 협박이에요? 협박? 이건 배려야. 내가 경영을 맡으면 그룹이 무너져. 나는 그걸 막으려는 거야. 배려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삼촌이 우리 엄마 아빠 죽인 것도 배려였어요? 윤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직 모르는 척 할 거예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삼촌, 유언장 낭독은 내일 오후 3시 저택대회의실에서 해요. 변호사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삼촌도 참석하셔야죠. 그때 다 얘기해요. 윤태성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낮게 중얼거렸죠. 후회할 거다.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서윤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막 대결은 내일이었고 두 사람은 그 시간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노 회장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은 중환자실 침대 옆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윤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아. 노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다. 할 말이 있어. 노 회장이 민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태성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 증거가 없어서 손을 못 댔어. 미안하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제가 끝낼게요. 노 회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다 컸구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노 회장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다음날 오후 저택 대회의실에 긴 원목 테이블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 서윤, 윤태성, 그리고 대성그룹 고문 변호사. 테이블 위에는 봉인된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윤태성은 의자에 기대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옆에는 그의 비서와 개인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자, 빨리 시작하지. 바쁜 사람이 많으니까. 윤태성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고문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 윤병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고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볐습니다. 민주는 표정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본인 윤병호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대성그룹 지분 51%는 손자 윤민준에게 상속합니다. 윤태성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둘째, 대성재단 이사장직은 윤민준의 배우자 강서윤에게 위임합니다. 서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셋째, 윤태성에게는 어떠한 지분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뭐? 윤태성이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부사장님, 진정하십시오. 고문 변호사가 말했지만 윤태성은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할 때 쓴 거 맞아? 저 애가 조작한 거 아니야? 유언장은 공증을 거쳤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윤태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그가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꾸민 거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삼촌. 민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민준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윤태성이 서류를 바라봤어요. 얼굴에서 조금씩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대성건설 해외 송금 내역이에요. 3년 동안 80억이 빠져나갔죠. 민준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삼촌 명의 해외 부동산으로 갔어요. 싱가포르, 홍콩, LA. 여기 등기부등본 있어요. 윤태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회사 자산이야. 내가 횡령한 게 아니라고. 회사 자산이요?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삼촌 개인 명의인데요? 회사 자산이면 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윤태성이 말문이 막혔어요. 옆에 앉은 그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요? 민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만식에 잡힐 진술서예요. 윤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삼촌이 1년 전에 정만식을 찾아가서 5억을 주고 강태수를 속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어요. 삼촌 아들의 도박비까지 협박수단으로 썼다면서요? 그 자식이 거짓말을 한 거야. 믿으면 안 돼. 거짓말이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민준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조사 기록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기억나요? 윤태성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사람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삼촌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그리고 사고 일주일 전에 그 사람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처가 삼촌 개인 계좌예요.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그건 우연이야. 윤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아니라고. 우연히 돈을 보낸 것뿐이야. 우연이요? 민준이 윤태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삼촌, 그 사람 왜 해고됐는지 알아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거든요. 면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차를 몰았을까요? 윤태성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 사고 직후에 현장에서 도주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경찰한테 안 잡혔죠. 해외로 도주했거든요. 비행기 표는 삼촌 비서 카드로 결제됐어요. 민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3년 동안 숨죽이며 모은 증거가 한 장 한 장 진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삼촌, 이래도 우연이에요? 윤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난 아니야. 내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아니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촌, 나 3년 동안 매일 밤 같은 꿈을 꿔요. 엄마 아빠가 차에 치여서 피를 흘리는 꿈이요.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녀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삼촌 때문이었어요. 삼촌이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인 거예요. 왜요? 회사 때문에? 돈 때문에? 민준아, 오해야. 삼촌이 왜 그런 짓을? 거짓말하지 마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 할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어젯밤에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없어서 손을 못 댔다고. 미안하다고. 윤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늙은이가 끝까지 내 편이 아니었어? 삼촌. 민준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앱이 켜져 있었어요. 지금 이 대화 전부 녹음되고 있어요. 그 늙은이라고 하셨죠?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시네요. 윤태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자식이. 윤태성이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죠. 윤태성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선두의 선 형사가 말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를 체포해? 윤태성이 뒤로 물러섰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대성그룹 부사장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받아왔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추가로 살인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건이요. 검찰에서 재수사 들어갔습니다. 윤태성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지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난 시킨 적 없어. 그놈이 혼자 한 거야. 그건 검찰에서 밝혀지겠죠. 차가운 수갑이 윤태성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철컥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민준아. 윤태성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너 이러면 안 돼. 나는 내 삼촌이야. 피부치라고. 민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삼촌을 바라봤어요. 삼촌이 먼저 가족을 버렸잖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인 건 삼촌이에요. 3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꾸게 만든 것도 삼촌이고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삼촌, 감옥에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윤태성이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발버둥 치는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지만 곧 멀어졌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네, 누나. 끝났어요. 민준이 서윤 옆에 앉았는데 소년의 손이 떨리고 있어서 서윤은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준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누나. 민준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3년 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내렸고 소녀는 서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서윤은 민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회의실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해져 있었어요. 누나, 응? 고마워요. 누나가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서윤은 소년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야. 나는 옆에 있었을 뿐이야. 고문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유 원장에 따라 대성그룹 지분 51%는 민준 씨에게, 대성재단 이사장직은 서윤 씨에게 정식으로 이전될 겁니다.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도, 민준의 복수도, 3년간의 악몽도 모든 게 끝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따스한 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리게 했어요. 오랫동안 이 집을 짓누르던 어둠이 마침내 걷히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잃어버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대성그룹 비리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횡령 80억, 사기 교사, 그리고 3년 전 교통사고와의 연관성까지. 윤태성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윤은 그 소식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날 오후 서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나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야? 정만식이 그 자식이 나한테 연락해 왔어. 서윤의 손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만나자래. 사과하고 싶다고. 부산에서 올라온대.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같이 가요. 나도 할 말 있어. 다음 날 서울 외곽의 한 카페. 강태수와 서윤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어요. 민준도 함께 왔습니다. 서윤이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민준이 고집을 부렸거든요. 누나, 혼자 보내면 불안해요. 그렇게 셋이 함께 앉아 기다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정만식이 들어왔는데 3개월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태수와 눈이 마주치자 정만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 정만식이 태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내 아들 빚을 물고 늘어졌어. 2억이나 되는 도박 빚을. 그걸 갚아주겠다고, 형만 속이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30년 지기 친구를 팔아먹었어?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정만식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죽을 죄를 졌어. 형이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나도 밤마다 잠을 못 잤어. 술 마시고 울고 그래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일어나. 태수가 말했어요. 정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일어나라고 했어.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정만식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주먹이 정만식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만식이 휘청거리며 옆으로 쓰러졌어요.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이야, 이 자식아. 30년을 형 동생하면서 살았어. 태수가 정만식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네 결혼식 때 축의금 없어서 월급 선불로 받아서 갖다 줬어.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없다고 해서 내가 빌려줬어. 그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우리 서윤이가 빚 갚으려고 새벽에 신문 돌리고 편의점에서 취객한테 맞았어. 25살 우리 딸이. 그게 다 네 때문이야.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만식이 울먹였어요. 태수는 정만식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어요. 용서 안 해. 형,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 근데 태수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소는 안 할 거야. 정만식의 눈이 커졌어요. 형, 네가 진술서 썼잖아. 그 덕분에 윤태성 그 자식이 잡혔어. 그것만으로 됐어. 태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네 얼굴 보기 싫어. 용서는 하지 않았지만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태수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태수가 카페를 나갔어요. 서윤과 민준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정만식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울었어요. 카페 밖에서 태수가 멈춰 섰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태수가 눈물을 훔치며 딸을 바라봤어요. 시원하다. 하고 싶었던 말 다 했다. 태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아빠가 다시 일어설게. 더 이상 쓰러져 있지 않을게. 우리 딸 고생시킨 거 아빠가 꼭 갚을게.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응? 태수가 서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죠.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는 봄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잔디밭 위로 쏟아져 내렸죠. 서윤은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28살이 된 서윤은 대성재단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죠. 문득 3년 전이 떠올랐어요. 처음 이 정원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던 자신이 이렇게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 살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그때는 민준이 그저 계약 상대였어요. 3년만 버티면 끝나는 거래.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21살이 된 민준은 3년 전보다 훨씬 키가 컸고 어깨도 넓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손톱을 물어뜯지 않았고 악몽도 줄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윤 옆에 앉았어요. 누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글쎄, 무슨 날이야? 계약 만료일이에요.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어요. 3년 전 오늘 노 회장 앞에서 계약 결혼에 동의했던 날. 3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난 거였죠. 그러네. 벌써 3년이 됐구나.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 자신은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대로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누나,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3년 전과 달리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죠. 나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 서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진지했고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3년 전에 누나한테 부탁했죠. 3년 동안 내 옆에 있어 달라고. 그때 나는 진짜 외로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세상이 전부 적처럼 느껴졌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 누나가 내 옆에 있어줬어요. 삼촌이 협박해도 도망가지 않았고 내가 올 때 옆에서 손 잡아줬어요. 악몽 꿀 때 깨워줬고 손톱 물어뜯을 때 밴드 붙여줬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 누나는 나를 거래 상대로 봤죠.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를 지켜주려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나도 달라졌어요. 민준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누나, 나 이제 21살이에요. 계약은 끝났어요. 민준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누나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계약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싶어요. 민준이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전 계약서 앞에 섰던 두 사람이 이제 진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나랑 결혼해 줄래요? 이번엔 진짜로.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 전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을 함께 지내면서 어느새 이 사람이 가족이 되어 있었죠. 바보야. 서윤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어딜 가겠어. 나도 안 갈 거야. 진짜요? 응, 진짜. 서윤이 민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내가 너의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 3년 전에는 계약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야.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며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정원의 벚꽃잎이 흩날렸고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3년 전 이 정원은 서윤에게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감시당하는 공간이었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이곳은 서윤의 집이었고 서윤의 가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나, 민준이 서윤의 어깨에 턱을 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줘서. 서윤은 민준의 등을 쓸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고마워. 내가 나를 가족으로 만들어줬잖아. 두 사람은 새들이 지저귀고 봄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는 정원에서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택 현관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아, 민준아, 밥 먹어.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와 순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택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태수는 작은 공장을 다시 시작했고 순이는 건강을 되찾아 웃음이 늘었습니다. 가자. 서윤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택 안에서는 따뜻한 밤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태수와 순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윤의 곁에는 가족이 있었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도,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왔어? 오늘 민준이 좋아하는 잡채 만들었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태수가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 오늘 많이 먹어. 살이 빠진 것 같아. 네, 아버님. 서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거래였지만 끝은 가족이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벚꽃이 날리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유는 민준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20억짜리 거래로 시작된 이야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족으로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으로 구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서유는 가족의 빚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스스로 3년짜리 계약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그 거래 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은 결국 돈보다도 자기 편 한 사람 때문에 버티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서윤이 끝내 민준 곁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민준이 어머니가 싸준 김밥 한 줄에 오래 손을 멈추던 이유도 어쩌면 같은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레프 톨스토이의 말처럼 이 이야기 속 인물들도 결국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안에서 조금씩 살아갈 힘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쓰레기통 옆 바닥에 내려진 도시락을 끝내 품에 안던 서윤의 모습에서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마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보다 왜 끝내놓지 못했는지가 더 오래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 악몽을 꾸다 창문 잠금 장치를 3번씩 확인하던 장면과 어머니가 새벽부터 싸온 김밥을 처음 먹어보며 조용히 웃던 장면이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외로움이 오히려 그런 순간들 안에서 더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누군가의 불안한 마음을 옆에서 조용히 붙잡아준 기억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그 선택이 틀린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끝내 서로의 곁에 남아주려 했던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남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행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